여러분 이제 12주차죠.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죠.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혼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결혼의 의미와 본질, 배우자 선택, 결혼에 대한 환상과 오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까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는데요. 결혼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족을 이루게 되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족 간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으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이렇게 부부간의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모 자녀 관계와 대인관계, 부모 자녀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현장에 있으면 좀 이런 것들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계들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또 형제 자매 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지난번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배우자의 만남 과정들,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정을 이룬 가족 간의 대인 관계들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 그냥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죠.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자녀답게, 부모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부부 간의 대인관계, 부부간의 대인관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고요. 부모 자녀 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형제 자매 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상식은, 이거 또 나왔네요. 이게 현장에 있으면 같이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나중에 요 단원을 다 끝낸 다음에 한번 쭉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정답이고요. 이 정답이 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가정에 대한 이해 보면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뭐를 통해서 이루죠?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어떠한 내가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단계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목적과 생활과 패턴과 이런 것들과 유사한 배우자를 만나서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정의 출발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단위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제 부모 슬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부모 슬하에 있으면서 부모와 첫 만남을 갖고 그 부모를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1차적인 관계, 부모 주 양육자와 처음에 만나면서부터 작은 사회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단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가정은 인격이 형성되는 최초의 교육의 장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제 가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정의 교육적 의미와 기능. 가정의 교육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정은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이 이제 가정이죠. 가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사는 뭔가 이게 집 밖으로 혼자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부모님의 통제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녀의 인성과 창의성의 발달은 부모의 교육 태도나 가정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성을 갖고 있느냐, 창의성은 어떠한 바탕에서, 창의성은 일단은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많은 경험을 하게 함으로 있어서 이 창의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가정교육의 이제 교육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에게 만족을 주어서 안정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교육적 기능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 어릴 때,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막 배고픈데 기저귀 가는 것보다 내가 막 배가 고플 때는 젖병을 물리고 내가 기저귀에 오줌을 쌌거나 똥을 쌌거나 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알아차려서 그것들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어린 시절부터 유아기 때부터 계속 그리고 내가 뭔가에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부모가 그것을 도와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안정성의 기초를 이루어서 교육적 기능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나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것이 이제 가정의 교육적인 의미와 특징이다. 예의범절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부모가 반듯하고 예의 바른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습득하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렇게 자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훈육하거나 가르칠 때 내가 그것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는 예의나 인성이나 인격 형성에 있어서는 부모의 태도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이제 태도, 예의나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현대적인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현대적인 가정에는 여러분 가족 규모가 어때요? 확대가족에서 어때요? 핵가족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거의 확대가족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은. 그러니까 현대 가정의 특징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가정에서의 기능이 거의 조금 많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들 간에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에 연대되는 것이 이제 좀 붕괴가 돼서 교육의 목표 자체가 좀 흐릿해지고요. 예전에 이제 확대가족이나 이제 지금 우리 이 전 세대에 가졌던 부모에 대한 권위, 부모에 대한 순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한부모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뭐 엄마가 혼자 키우거나 아빠가 혼자 키우는 가정들, 조손 가정이라는 형태들이 또 굉장히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는 그런 가정들도 생기고 있고요. 가정에 대한
그런 그 현대 가정에서 이제 가정에 대한 그 기능들이,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좀 많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 가정이 이제 형태적인 면에서 이제 그 특징,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확대 가족일 때는 어때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에서 뭐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질서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는데 그 현대 그적인 그 핵가족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지켜지기가 좀 어려운 거죠. 배워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 부조의 정신이 약화되고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지금 굉장히 개인적인 그 상황들이 많이 그 나타나고 있죠. 서로에 대한 그 상호 부조의 정신이나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많이 그 개인적인 그 형태의 그 개인 중심의 그 형태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가족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그 형태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유혼 형태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그 살펴봤죠. 자유혼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연애결혼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내 배우자는 내가 알아서 찾으면,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중매나 뭐 소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혼의 정년기가 되면은 자신들의 짝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자유혼 형태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또 더 결혼의 연령이 더 낮춰주고 있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살림의 형태도 단가살이의 형태가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남녀평등 사상 속에 부계 중심에서 모계 중심 사회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제 부계 중심 사회였지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그 모계 중심의 사회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범위가 매우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 가정 안에서 이제 인간관계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건 예전에 확대 가족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배워나가는 기능들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 형태이고 소핵가족이죠. 자녀들도 이제 하나, 많이 낳아야 그 둘 정도를 낳는 그 세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살고 부부와 자녀 관계로 이렇게 사는 이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범위가 좀 많이 축소되고 좁아졌다. 가정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가정의 특징을 보면 현대가정의 기능적인 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는 현대가정의 형태적인 면에 대해서 봤고요. 현대가정의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능은 어때요? 생산 기능이 소멸되고 소비 단위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이다. 가정에서의 기능적 기능, 과거는 가정 안에서 생산 기능이 거의 소멸됐다. 생산 기능은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상품들을 넘쳐나는 소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가정에서의 생산 기능은 거의 없죠. 요즘에 밖에 나가서 마트에 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현명하게 구입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경제가 달라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으로서 어때요?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전적으로 맡아서 시행해야 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행해질까를 우리는 이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나갈 수 있는가는 인성과 도덕성에 대한 교육을 밑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과연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인성과 도덕성을 키우는 기능은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친 심신을 쉼 속에 풀 수 있는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그 학교 생활을 하거나 뭔가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하거나 할 때 그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집이 정말 지친 나의 쉼을 편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지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안 된다면 혹시라도 그 가정,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현대 기능의 현대 가정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요구되고 필요시 되고 있다라는 거. 부부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부관계. 부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배타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죠. 배타적인 관계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죠.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가치관과 함께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갈 때 행복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더 행복한 부부관계, 부부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역사와 가치관을 병합해 가는 것이죠. 그쵸?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만났어요, 부부가. 그런데 그 생각이 다 같고 그것들을 모두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병합해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필요한다. 병합해 가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이다. 이것을 이렇게 가지 못했을 때 이제 약간의 이제 또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는 자발적이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부부관계는 어때요? 서로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법 안에서 묶여져 있는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걸 그만 살 거야 한다라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이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의 특징이다 라는 거. 촌수가 없는 한 몸의 관계다. 그 촌수라는 건 뭐예요? 부부관계는 몇 촌? 무촌이라고 해요. 촌수가 없다고 해서 없을 무슨 무촌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1촌, 그리고 형제 관계는 2촌, 그리고 나와 엄마의 형제, 아빠와 형제 관계는 3촌, 그리고 나와 아빠와 엄마의 형제가 낳은 자녀하고 나하고는 4촌. 촌수가 이렇게 매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촌, 6촌 쭉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와 부부의 관계는 이제 무촌이라는 거죠. 촌수가 없는 한 몸의 관계다 라는 거. 이게 부부관계 특징 세 번째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관계다. 현재의 삶의 질이 과거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목표를 하나로 공유하고 나갈 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공유해 가면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의 특성이다 라는 거. 부부관계의 특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적응.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적응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교재 22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부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점점 더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더 가까운 사이. 부부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이제 부부관계 내에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보통 일반의 가정은 부부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게 부부는
가정을 이룬 부부는 부부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녀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엄마가 유학을 가서 기러기 아빠가 된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부득이하게 뭐 어떤 일로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거나 이럴 때 이게 부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에 대한 조건, 우리가 만남에 대한 조건, 친밀감의 조건에서는 거리가 가까울수록이라는 것이 있었죠. 거리가 가깝고 서로 접한 횟수가 많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인데, 그 안에서 이제 부부관계보다 부부관계 안에서 더 중요시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삐걱거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부부간의 헌신을 등한시하고 자녀를 위한 헌신을 한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훼손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부부관계가 중요시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부관계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부부관계가 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부부관계는 가장 사회화의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기초에 큰 제공을 하게 된다면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이 부부관계가 사회에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뭔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을 한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작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부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또 당연하죠.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들에게서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자존감이 높고 또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감정 컨트롤도 잘 되고 더 창의력도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모든 부분에서 자녀가 심리적인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학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이 돼야 그 뒤에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은 역량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자녀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행동적인 특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인 특성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선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부부관계의 중요성에서 웰스라는 분이 또 이제 얘기를 했죠. 웰스라는 부분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적용해서 첫 번째로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해주며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적응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거나 대인관계를 하는 데서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면서 그 기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수용해야 되고, 그것을 조화롭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부부관계에서 잘 적응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부부관계에서의 기능적 변화에 잘 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 라는 거. 부부관계에서 기능적 변화라는 건 뭐예요? 연애관계하고 부부로 전환된 다음에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호칭도 여러분 처음부터 잘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호칭도 잘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이제 친인척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친인척들의 관계 방식, 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변화된 관계를 이제 잘 나의 변화된 관계를 잘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서의 적응을 잘 해나가야 한다. 사회와 가정이라는 건 결혼으로 인해서 부부의 역할 수행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역할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것을 이제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회와 가정을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지위가 아까도 어떤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며느리로서 이런 것들의 역할, 그리고 또 아빠로서 그 부모 아빠로서 또 사위로서 뭐 이런 것들,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한 이런 것들, 사회와의 가정에서 나의 변화되는 위치를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각 생활 주기에 따라서 부부 역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돼. 생활 주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이제 생활 주기에 따른 부부 역할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나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우리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생활이 계속 그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쵸? 신혼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내가 점점 중년으로 가게 되고, 그 중년 생활을 지나서 노년기까지 각 시기에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부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각 시기마다 발생하는 적응 과제에 대해서 잘 적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 각 생활 주기에 따른 부부 역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적응에 대해서 이제 웰스가 얘기한 그 4가지 요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이제 결혼 전의 요인과 결혼 후의 요인들이 있죠. 결혼 전의 요인은 어떤 것이고 결혼 후의 요인은 어떤 것일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혼 전의 요인은 가족에 대한 배경,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의 연령과 성숙도. 결혼 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혼 전에 내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혼 전에 교제 기간, 이런 것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순수한 사랑의 동기,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요인이다. 혼전 임신의 여부. 혼전 임신이라는 게 여러분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 가족 배경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 그 배경에서 자란 그 배우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요. 행복한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연령과 성숙도, 그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어리면 이제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요. 결혼 연령이 너무 낮을 때 결혼 생활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패 원인은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 제한이나 다른 교육 수준의 저하, 뭐 이런 것들, 낮은 수입, 부모 때문에 준비 부족, 정서적 미성숙, 자아 인식의 결핍, 개인적 발달의 성취 부족 등의 문제가 비롯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전 교제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너무 짧은 것보다 일단 우리는 이제 사계절을 사귀어보는 게 좋다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교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결혼을 더 잘 성숙되게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건만 보고 결혼한다거나 첫눈에 뿅 가서 결혼한다거나 이래서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동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혼전 임신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혼전 임신이라는 건 이제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서로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결혼에 대한 부모의 동의, 부모가 뭐가 필요해? 우리만 좋으면 됐지. 이런 게 아니죠. 결혼은 이제 우리 둘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부모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도 이제 결혼 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전의 요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후의 요인, 서로의 부부관계의 태도겠죠. 여러분, 부부가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이러지가 않고 서로 지배 복종적이고 서로 어때요? 서로 이제 자기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서로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일색이면 결혼 후에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간의 관심사나 흥미의 유사성이다. 관심사가 비슷해야 돼요.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좋겠고요. 같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은 드라마나 영화도 같은 부분을 좋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어떠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종교가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더 높이고 서로 더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안정적인 친인척 관계. 안정적인 친인척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부관계나 이제 장서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변에, 그러니까 결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와의 그런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이런 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게 된다면 결혼 후에도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좀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과 힘듦에 맞닥뜨리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경제적인 요소가 다를 차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풍요로우면 아무래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제 조금 안정적인 부부에게서는 아무래도 좀 갈등이 줄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로 이제 이어가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종교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 전의 요인, 결혼 전에 부부관계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제 결혼 후에 미치는 영향들까지 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뒤에 내오는 게 부부 갈등, 원인, 갈등은 왜 생기는지,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 행복한 부부관계 위한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떠한 갈등이 생기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